오키나와는 태풍이 잦은 섬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여름철 한국으로 오는 태풍의 진로를 알려주던 일기예보를 떠올려보자. 화면 속에서 태풍은 항상 오키나와 남서쪽이나 남동쪽 어디쯤에서 발생한다. 오키나와를 거친 태풍은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틀어 일본으로 갈 수도 있으며 곧장 직진해 한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 그 종착지가 어디든 태풍은 일단 오키나와를 거친다. 잦은 태풍 탓에 오키나와엔 한국처럼 건물에 붙여놓은 간판이 없다. 대신 상호를 건물 벽에 페인트로 써놓거나 펄럭이는 깃발을 달아 간판을 대신한다. 강한 바람에 건물 외장재가 날아갈지도 모르니 타일 같은 외부 장식도 달지 않는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출 콘크리트가 오키나와에서는 한참 전부터 표준이었다. 나는 오키나와 취재를 주로 9, 10월에 간다. 가장 큰 이유는 성수기가 9월 중순쯤에 끝나기 때문이다. 해변 휴양지가 많은 도시라 성수기에는 방값이 요동을 친다. 그러다 9월 중순이 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방값이 뚝 떨어진다. 성수기가 지나더라도 기후가 따뜻한 지역이라 10월 말까지 해수욕이 가능하다. 즉, 취재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태풍인데 오키나와는 11월까지 태풍을 걱정해야 한다. 태풍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가까운 탓에 어떤 때는 태풍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오키나와를 덮쳤다가 바로 다음날 빠져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처럼 태풍의 경로를 예상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어서 배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 날씨인데도 배가 뜨지 않는 날이 많다. 2016년의 경험이다. 그때 나는 케라마 제도를 취재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9월 12일에 오키나와에 도착하자마자 케라마 제도의 자마미로 이동해 2박 3일간 취재를 하고 옆 섬인 도카시키로 갔다. 9월 15일 태풍이 올 거란 소식을 자마미에서 도카시키로 가는 조그만 배에서 들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태풍이라 취재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런데 웬걸. 예약해둔 민박집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민박집 주인에게서 긴급 호출이 왔다. 곧 태풍이 온대. 이미 체크인했지만 전부 환불해줄 테니 오후 배로 나가. 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다. 2년 만에 벼르고 온 섬인데 지금 쫓겨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랐다. 아니 태풍은 아직 멀리 있잖아. 일기예보에 오키나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언제부터래? 나흘 뒤. 에? 나흘이라고? 그럼 최소한 이틀은 더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민박집 주인장과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틀만 묵고 가면 안 될까? 아님 최소 하루라도. 진짜 중요한 취재를 해야 해서 2년 만에 왔거든. 페리는 파고가 4m를 넘어야 운행을 멈춘다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파고는 최대 2.2m더만. 이 정도면 여유 있잖아. 그는 입을 꽉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취재도 취재지만 이대로 나가면 나하에 다시 방을 잡아야 하는데 당일 숙박 예약은 꽤 성가시고 선택의 폭도 좁다. 주인장에 다시 물었다. 만약에 내일에 나간다면 배가 못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겁게 입을 뗐다. 한 20%쯤? 에? 그럼 80%는 배가 뜬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주인장의 생각은 달랐다. 혹시라도 기상이 악화되어 섬에 묶인다면 아무리 빨라도 19일까지는 꼼짝할 수 없게 될 거라며 걱정했다. 이상했다. 내가 섬에 발이 묶여 민박집에 묵으면 주인은 숙박비에 식비까지 더 벌 수 있으니 좋은 일 아닌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는 대화를 멈췄다. 주인은 잠시 생각 좀 하고 오겠다고 했다. 오후에 섬을 나가는 배가 출발하기까지 3시간쯤 남아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몇 년 전 제주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때는 이틀 뒤 태풍이 제주도로 올 확률이 반반이었다. 바람이 꽤 거세졌고 파고도 높았지만 제주 민박집 주인은 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행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어렵게 온 여행을 망치긴 싫고 현지인은 경험이 많을 테니 일기예보 이상의 어떤 직관이 있을 거라고 믿는, 이를테면 썩은 동화 중일지언정 언제든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여행자다. 나는 제주에서 나가려 했고 민박 주인은 그런 나를 붙잡았다. 여행이 직업이면서 왜 그렇게 겁이 많냐는 핀잔도 들었는데 사실 내가 큰 사고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이다. 일예로 오토바이 운전을 봐도 그렇다. 한국에서 나는 소심하게 방어 운전을 하는 편이지만 일본 기준으로는 꽤 과격한 편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국에서는 여행 안전 정보에 늘 귀를 기울이는 편이지만 오키나와에서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니 안전에 둔감한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의 확률 때문에 손님을 내보내겠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섬의 주민센터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태풍이 오고 있으니 여행자들은 섬을 나가라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섬에서 고작 20%, 그것도 나흘 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태풍 때문에 여행객을 내보내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인장과 옥신각신한 끝에 딱 하루만 더 묵기로 했다. 나는 계속 태풍이 와서 19일까지 발이 묶여도 괜찮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23일에 탄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단 하루를 허락받은 나는 작은 섬을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오토바이 대여점도 모두 문을 닫은 상황. 할 수 없이 산 너머 도카시쿠 해변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하루쯤은 놀면서 천천히 풍경을 구경하려던 계획은 1박 2일간의 숨가쁜 팩트체크 레이스로 바뀌었다. 9월이지만 아직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살이 익는 더위. 헉헉거리며 산을 오르는데 문득 2002년 인도 파키스탄 분쟁 때가 떠올랐다. 그때 언론은 핵전쟁 위기까지 거론했다. 인도 가이드북을 쓰고 있던 나는 인터넷의 여행 커뮤니티에 인도에 가지 말라는 글을 썼다. 그런데 인도 전문 여행사가 내 글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위험을 과장한다는 비난이었다. 미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소개 조치를 취하고 영국과 호주가 뒤를 따르는데도 그 여행사는 여행객을 인도로 계속 보냈고 게시판에 인도 여행이 안전하다는 글을 올렸다. 거기서 나는 유언비어 유포자로 지목됐다. 일촉즉발까지 갔던 두 나라의 사이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아미티지 국무장관 등이 나서서 중재한 끝에 위기는 일단락됐다. 그 와중에 주요 국가가 주재원은 물론 영사관 직원까지 모두 철수시킨 마당에 여행객을 인도로 보낸 여행사의 행태도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졌다. 여행에서 안전에 관한 정보는 때로는 생명에 걸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당연히 여행사의 수입보다 여행자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일 때가 더 많다. 지금도 가끔 독화시켜서 보낸 하루를 생각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여서 그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남아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강력한 쓰나미가 인도 동해안을 덮쳤을 때도 지금은 인도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여행사가 없었다. 책임이 가벼운 사회에서는 생명과 안전이 돈벌이 앞에 서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